여보, 당신 맞죠? 저를 아십니까? 15년 전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아들의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VIP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분명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그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서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기억도 감정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지난 15년에는 어떤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복이 찾아오는 좋은 소리로 오늘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관식 시작 40분 전 서유는 해군사관학교 가족대기실 앞 복도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어요. 땀이 난 건지 손이 떨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선 다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제복 입은 자녀 곁에서 사진을 찍고 손을 꼭 잡아주고 잘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윤의 가슴 한쪽이 텅 비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옆에 서 있던 학부모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입술이 굳어지고 목구멍 안쪽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오늘은 멀리 계셔서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서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서자마자 손이 가방 속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민재에게 줄 경력금 봉투였습니다. 손끝을 자꾸 움직여야 떨림을 숨길 수 있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턱 막혀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데. 서유는 속으로 다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먼저 차올랐어요. 15년 전 서윤의 남편은 가족을 위해 베트남 항만 공사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 민재를 제대로 키우겠다며 먼 바다를 건넌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현장 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람들 안전을 챙기고 위험한 작업엔 늘 맨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반장이지 기술도 직접 하고 위험하면 몸으로 막아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그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어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소지품이라는 지갑과 신분증 하나로만 신원을 확인했고 서유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속엔 남편의 시신이 없었어요. 서유는 그날 이후로 몇 년간 악몽을 꿨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을까?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유는 그 생각을 접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 민재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윤의 삶은 버티는 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 청소를 시작했고 아침 8시부터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와 반찬 만들기를 도왔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점점 휘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기죽지 않게 끼니를 챙겨줄 수 있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버텼습니다. 엄마, 나 꼭 해낼게요. 민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갈 때에도 다녀오세요라고 밝게 웃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서유는 민재에게 단 한 가지만 자주 말하곤 했었죠. 기죽지 마. 어깨 펴고 살아.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재가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 날이 왔어요.
서윤은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멀리서 군악대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령 소리, 구두굽이 땅을 차는 소리, 정렬하는 발소리가 하나둘 쌓이며 행사장 안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서윤의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어요. 민재야, 엄마가 박수 제대로 쳐줄게. 오늘만큼은 울지 않을게. 서윤은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짝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 정도 아픔으로 눈물을 참을 수 있다면 기꺼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전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VIP 입장하십니다라고 전하는 소리가 들렸고 서윤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정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 동선을 따라 걸어 들어오는 중년 남자. 회색빛 정장 차림, 단정한 걸음걸이. 서윤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 어딘가에서 숨이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그 체격, 눈썹의 각도, 웃기 직전에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곡선까지 서윤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죽었다고 15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어왔던 남편을 여기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서윤은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착각일 거라고 애써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인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의례가 울려 퍼지고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서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단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단상에 선 민재, 그리고 VIP석의 그 남자, 서윤의 눈길이 두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임관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음이니이다. 민재가 단상에서 가슴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제복은 빳빳했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도 손뼉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뼉이 늦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박자 앞서 박수를 칠 때 서윤의 손은 겨우 따라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례 구호가 울렸습니다. 경례. 하지만 서윤은 그 순간에도 멍하니 VIP석의 남자 옆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 VIP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는 각도, 눈을 마주칠 때 짧게 미소 짓는 습관, 그 예의 바른 몸짓 하나하나가 서윤의 기억 속 남편과 겹쳐졌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한 번만 나 좀 봐줘. 제발 고개만 돌려줘. 눈만 마주쳐줘. 그럼 알 수 있을 거야. 날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연은 서윤 쪽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중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초면의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서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걸까요? 혹시 서윤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인 걸까요? 서윤의 가슴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아니야, 착각이야 라고 소리쳤고 가슴은 맞아, 당신이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서윤의 눈가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인간 선서가 이어졌고 민재가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서윤은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민재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자꾸만 VIP석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은 행사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잔잔했고 시선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차분함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빈자리를 애써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소동을 피울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달려가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의 인간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나는 확인할 거예요. 끝까지. 인간식이 끝나자 식장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사회자가 VIP 기념 촬영 안내를 하고 있었고 행사 요원들이 분주하게 촬영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족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서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VIP석에서 일어난 도연이 천천히 촬영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눈은 그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연이 촬영 위치에 서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손은 밖으로 빼주세요. 양손이 보여야 자연스러워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손을 쉽게 빼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을 꺼내긴 했지만 왼손 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살짝 각도를 틀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왼손 등 엄지 아래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점이 싫다며 사진마다 손을 숨겼었죠. 결혼 전 스튜디오 촬영 때도 민재 돌잔치 때도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그건 가족만 아는 사소한 버릇이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삼켰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됐습니다. 도연은 셔츠 소매 끝을 잡아 안경알을 슥슥 문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빛에 비춰 확인한 뒤 다시 썼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안경 닦기가 있어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게 제일 편해라며 늘 셔츠 소매로 닦았습니다. 서윤이 옷 망가진다고 잔소리해도 남편은 웃기만 했었죠. 당신이야. 틀림없어. 당신인데 왜 날 모르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고개를 들어 가족석 쪽을 훑쳤습니다. 무심한 시선이었지만 그 눈이 서윤 쪽을 스치는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를 봤나? 혹시 뭔가 느낀 걸까? 하지만 도연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확신은 점점 단단해졌지만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왜 1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단상에서 민재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가 단상 위로 올라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서윤의 시선은 자꾸 VIP석 쪽으로 흘렀습니다. 도연도 민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인간선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서. 서윤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야. 우리 민재가 이렇게 컸어. 당신이 나중에 해군 된다며? 라고 놀리던 그 아이가 정말 해군이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민재가 가족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얼른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표정을 읽었는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재가 미소 지으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민재의 날입니다. 엄마의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이날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끝나고 확인하자.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단 한순간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를 쳐야 할 때 손이 늦게 올라갔고 일어나야 할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옆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서윤은 다른 이유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가족들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일어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VIP석에서 일어나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윤은 얼른 웃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멋있다. 엄마 울었어?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됐는데 안 울 수가 있니? 민재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놓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소령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민재 동기 친구 박시훈의 아버지 박태식 소령이었습니다. 어머님, 인간 축하드립니다. 태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답례했습니다. 아, 소령님. 감사합니다. 태식의 시선이 VIP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굴 소개한다는 걸까요? 혹시 도연을 말하는 걸까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개요? 네. 오늘 VIP로 오신 분인데요. 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윤의 눈은 다시 도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태식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도연은 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명함을 주고받고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서윤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광대뼈 라인, 턱선,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너무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태식이 다가갔어요. 대표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면에서 본 얼굴, 눈썹 각도, 눈매, 웃기 직전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15년 전 현관에서 손 흔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쪽은 오늘 임관한 한민재 소위 어머니이십니다. 민재가 대표님 장학금 받은 학생이에요.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태식이 서윤을 소개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보면 울 것 같았어요. 도연이 서윤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한민재 소위 어머니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목소리. 서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15년 전 새벽 현관에서 금방 다녀올게 걱정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지고 조금 갈라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알아봄이 없었습니다. 서윤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맞잖아. 나야. 서윤이야.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던 사람이야. 왜 날 못 알아봐? 장학금이라니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주니까요. 도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잠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도연은 서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15년 전에도 저렇게 멀어졌어요. 공항 게이트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 서윤은 용기를 냈어요. 소령님, 혹시 나중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강 대표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태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저녁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9시, 임관식장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서윤은 태식과 마주 앉아 커피잔을 감쌌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낮에 들은 도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령님, 강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평범한 질문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얼굴이었어요. 서윤은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셨어요.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기억이 없으셨거든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윤은 황급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이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던 거야?
15년 전쯤이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망 처리된 그 해였어요. 그때 저는 해군 장교로 해외 파견 업무 중이었습니다. 베트남 인근에 구호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의료 지원 상황을 점검하러 갔어요. 그 시설에 신원불명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사고를 당하고 구조됐는데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서유는 숨을 참았어요.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름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하는 걸 보니 한국 사람인 건 확실한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윤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때 저는 어린 아들 시훈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시설 근처에 항만 공사구역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시훈이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재 더미가 무너지려고 했어요. 시훈이가 바로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는데 너무 멀었어요.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그 남자가 뛰어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자재가 무너지기 직전에 시훈이를 끌어안고 몸을 돌렸어요. 자기 등으로 막은 거예요. 등에서 피가 나는데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애 먼저 데려가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어요. 위험하면 자기가 먼저 막아서는 사람. 다른 사람 걱정을 자기 걱정보다 먼저 하는 사람. 그분이 안 뛰어들었으면 시훈이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제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태식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으니 어느 나라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고 보호시설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치료를 받게 했어요. 등에 상처가 깊었거든요. 재활하는 데만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거처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왔습니다. 새 신분을 만드는 거요. 쉽지 않았어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강도연이에요. 서유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서윤만 아는 이름. 그런데요, 어머님. 태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기억은 없는데 몸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숨을 삼켰어요. 처음에 일용직일을 연결해 드렸어요. 항만 쪽 하역 작업이었는데 첫날부터 현장 반장이 깜짝 놀랐대요. 일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하더래요. 크레인 신호도 알고 자재 싸는 방법도 알고 안전수칙도 줄줄 꿰고 있었대요. 서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먼저 봤습니다. 여기 자재 배치가 위험하다. 저기 비계가 흔들린다. 이런 걸 귀신같이 찾아냈어요. 마치 수십 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처럼요.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바닷가 항구 공사 현장 반장이었어요. 부두를 만들고 방파제를 세우고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몸에 밴 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 덕분에 금방 인정을 받았어요. 일용직에서 정규직이 됐고 정규직에서 현장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해외 항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그분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일을 따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을 맡아서 해냈습니다. 위험한 공사일수록 그분이 직접 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그 실력이 소문나면서 회사가 커졌고 지금은 해양 플랜트 유지 보수 쪽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 됐어요. 서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맞았어요. 그 사람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태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대표님이 해군에 장학금을 주시는 이유 아세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대표님이랑 술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기 안에 빈자리가 있는 것 같다고요. 기억은 없는데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느낌이 늘 든다고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요. 서윤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 노릇을 대신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기한테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혹시 있었다면 미안하다고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빈자리. 당신이 말한 그 빈자리의 이름은 나야. 그리고 민재야. 우리가 당신의 빈자리야. 15년 동안 당신도 아팠구나. 이유도 모르면서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팠구나. 태식이 당황한 듯 티슈를 건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민재한테 장학금을 주신 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태식이 말했어요. 참, 대표님은 며칠 뒤에 출국하세요. 해외 현장 일정이 있으시대요. 서윤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며칠이요? 일주일도 안 남으셨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15년을 기다렸는데 확인할 시간이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시신도 못 보고 소지품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만 잃은 채로 15년 동안 빈자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나처럼, 민재처럼. 서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찾아줄게. 당신이 누구였는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 안에 반드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태식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이름도 없이 떠돌던 남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남의 아이를 몸으로 막아 구한 남자.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게 정말 남편이라면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눈물이 흐르지 않게 고개를 젖힌 건데 오히려 눈가가 더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인간식장에서 본 옆모습, 손등에 점을 숨기던 버릇,
안경을 셔츠 소매로 닦던 모습, 하나하나가 남편의 조각이었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면 도연이 출국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태식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서윤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대표님께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어제 카페에서도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서윤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아니에요. 그냥 민재가 장학금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요.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후원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는 도연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윤은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도연이 거절하면 어쩌나. 만약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태식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대표님이 시간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처음엔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였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 개인적인 만남을 청하시니까 조금 의아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재 어머님이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저렸어요. 도연은 서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해군사관학교 인근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윤은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 수가 없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귀청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단정한 재킷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걸음걸이까지 남편 그대로였어요. 도연이 서윤을 발견하고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톤이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테이블 모서리를 슬쩍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남편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박태식 소령에게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장학금 수혜자셨다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재가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대표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살짝 펴지는 게 보였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고맙습니다.
서유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도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것보다 주는 게 더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서유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씀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제가 관광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감사 인사를 말로만 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뚜렷하게 스쳤어요.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관광 안내를 하겠다니 이상하게 느끼는 게 당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출국해야 해서요. 서윤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좋아요. 그 한마디에 1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도연은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듯 아니면 뭔가가 걸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숨을 참으며 도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겠네요. 모레 오후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서윤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루.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 안에 당신의 기억을 흔들어 놓겠다고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윤은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너비, 걸음폭,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 전부 남편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갈지, 무엇을 보여줄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자주 가던 장소, 둘만 아는 추억이 깃든 곳. 기억은 잃어도 몸이 기억할 수 있다고 태식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만남 전날 밤 서윤은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싫었어요. 남편은 늘 단정하고 깔끔한 걸 좋아했으니까요. 서윤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고쳤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울음이 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약속 당일 서윤은 먼저 나가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멀리서 도연이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는 순간 다시 확신했어요. 걸음걸이, 어깨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전부 당신이었습니다. 도연이 가까이 와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찾게 해줄게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증명해 줄게요. 서윤은 도연을 데리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간판, 빛바랜 차양막, 그리고 국물 냄새가 흘러나오는 작은 식당. 서윤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요. 오래된 추어탕집인데 맛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 식당은 남편이 술 먹은 다음 날이면 꼭 찾던 곳이었어요. 해장하러 오면서 늘 이렇게 말했죠. 여기 추어탕 아니면 속이 안 풀린다고요. 서윤은 그 기억을 삼키며 문을 밀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구석 테이블 몇 개와 카운터, 그리고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카운터 뒤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서윤이 아니가.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이 서윤 뒤로 향하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알아본 거예요. 남편을요. 서윤은 재빨리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추어탕 2그릇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서윤을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짐작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도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도연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김이 서린 유리창, 테이블 위 반찬통,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추어탕 2그릇이 나왔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서윤은 숟가락을 들면서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들깨가루를 먼저 한 숟갈 넣고 산초가루를 아주 조금만 뿌렸습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을 반 숟갈, 마지막으로 깍두기통에서 국물만 한 숟갈 떠서 추어탕에 넣었어요. 서윤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남편은 늘 저렇게 먹었습니다. 순서까지 똑같았어요. 들깨, 산초, 마늘, 깍두기 국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게 들어가야 속이 풀려. 서윤의 귀에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도연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요. 도연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호흡 불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또 한 숟갈, 또 한 숟갈. 3번을 떠먹고 나서야 밥 공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밥을 반만 덜어서 국물에 말았어요. 서윤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남편은 항상 국물을 3번 먼저 먹고 밥은 반만 말아 먹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말면 국물이 싱거워진다고요. 그 사소한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맞아요. 서윤은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밥을 먹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걸리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이상하네요.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가요? 제가 왜 이렇게 먹었죠?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들깨, 산초, 마늘, 깍두기 국물. 그 순서가 머릿속에 없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 와본 식당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제가 원래 추어탕을 좋아했나? 도연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것이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 그게 도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서윤은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람 몸은요, 가끔 마음보다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도연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 무슨 뜻일까요? 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런 말 믿지 않는데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당신이 다니던 곳이니까요. 당신이 좋아하던 맛이니까요. 당신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서윤은 그 말들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서윤이 앞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따라왔어요.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손바닥을 펼쳐 막아줬어요. 자전거가 스쳐 지나가고 서윤은 도연의 손에 기댄 채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손은 여전히 서윤의 등 뒤에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걸을 때면 서윤의 뒤쪽으로 손을 뻗어 막아줬어요. 밀리지 말라고요. 다치지 말라고요. 말은 없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래요. 날 모르면서도 당신은 늘 먼저 지켜주네요. 서윤은 등 뒤에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옆에 섰는데 차도 쪽으로 자기 몸을 두었어요. 서윤을 안쪽으로 밀어넣듯이요. 서윤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또 가슴이 저몄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어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차도 쪽에 서서 서윤을 막아줬습니다. 습관이라고 했죠. 몸에 밴 거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두 사람은 길을 건넜습니다. 서윤은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네. 혹시 잃어버린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연의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죠. 매일 궁금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남겨졌는지 15년 동안 하루도 안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서윤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15년. 그 시간 동안 도연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요.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찾으려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쓸쓸함이 스쳤어요. 찾으려고 했죠. 한동안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제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찾는 대신 새로 시작하기로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했을 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새로 시작할 때
나는 아직 당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유는 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유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요,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요. 도연은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뭔가 묻고 싶은 것 같으면서도 묻기가 두려운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도연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하루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연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손에 닿을 것 같은데 자꾸 빠져나가요. 서유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건 나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서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서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바닷가 공원으로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자주 갔던 곳으로요. 오늘 하루 안에 당신 몸이 기억하는 곳들을 전부 보여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찾게 해줄게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안에 하나씩 돌려줄게요. 추어탕 집을 나선 뒤 서유는 도연을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15년 전 가족이 주말마다 찾던 그곳이었어요. 민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이고 남편이 아들을 그네에 태우고 하늘 높이 밀어주던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좋은 곳이에요. 걷기 딱 좋을 거예요. 서유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이 공원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길, 몸이라도 기억해 주길, 서유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도연은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게 됐어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자갈이 깔린 산책로, 저 멀리 보이는 분수대, 전부 처음 오는 곳인데 발이 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유는 도연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여기 기억나요? 민재가 넘어져서 울었을 때 당신이 업고 뛰었잖아요. 저기 벤치에서 우리 셋이 떡볶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산책로 옆에 있는 낡은 벤치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결이 드러난 오래된 벤치. 도연은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끌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서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서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녹슨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아빠, 더 세게 밀어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환청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도연은 관자놀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대표님, 서윤이 다급히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서윤은 도연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요. 방금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더 세게 밀어줘.
그렇게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 민재가 그네 탈 때마다 했던 말. 당신이 그네를 밀어줄 때마다 민재가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더 높이, 더 세게 밀어달라고. 당신은 웃으면서 하늘까지 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서윤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처음 오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 수없이 웃었어요. 민재가 처음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탔을 때 당신이 뒤에서 잡아주다가 몰래 손을 놓았잖아요. 민재가 혼자 달리는 걸 보고 당신이 울었잖아요. 서윤은 목구멍이 막혀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만히 도연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뛰어오다가 서윤 쪽으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서윤의 등 뒤를 감싸며 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뒤쪽에 서서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누가 부딪히지 않게, 밀치지 않게 몸으로 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도 늘 그랬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서윤의 뒤를 막아주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서윤은 도연을 바닷가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20년도 더 전 민재가 3살이던 해에 가족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어요.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 느낌이 왔어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느낌. 하지만 기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 처음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가방 깊숙이 넣어둔 사진을 만졌어요. 20년도 더 된 즉석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누렇고 사진 속 얼굴도 많이 흐릿해진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도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젊은 부부와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지금 서 있는 이 전망대와 똑같은 풍경이 보였어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흐릿하지만 윤곽은 보였어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제 가족이에요. 20년도 더 전에 여기서 찍은 거예요. 남편은 1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즉석 사진사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였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자리를 잡으며 습관처럼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진사가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손님, 잠깐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사진사가 서윤이 들고 있는 오래된 사진을 힐끗 봤어요. 아, 그 사진. 그 부부 내가 찍어줬지. 젊은 남편분이 사진 찍을 때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빼라고 했는데도 안 빼셨어. 손등에 점이 있어서 보이기 싫다고 하셨거든.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뺐어요. 오른손 손등. 거기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손님도 거기 점이 있네.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자신. 같은 습관, 같은 위치의 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이건 뭡니까? 도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주신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서유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표님, 출국하시던 전날 저희 집에서 모두 모여 저녁 식사하려고 해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오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서유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꼭 와주세요. 제발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흐릿한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서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 글씨로 쓴 우리 가족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걸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서유는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그 얼굴이 남편과 똑같았어요. 여보, 내일이면 끝이 나요.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돌려줄게요. 출국 전날 저녁 서유는 강태식 소령과 도연, 민재와 시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명분은 인간 축하였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였어요.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바쁜데 마음은 더 바빴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서유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죠. 도연이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저런 얼굴로 금방 다녀올게 했는데 그 웃음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도연은 마당에 발을 내딛자마자 멈췄습니다. 낡은 화분 받침대, 현관문 옆 거울. 특별할 것 없는 마당인데 표정이 변했어요. 낯선 집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집을 몸으로 더듬는 눈이었어요. 현관에서 도연의 발이 또 멈췄습니다. 타일의 감촉, 문턱 높이, 설명할 수 없는데 손과 발이 먼저 알았어요. 신발을 벗을 때도 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있는 슬리퍼를 집었습니다. 그건 15년 전부터 남편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연이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괜찮으세요?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윤은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표님, 잠깐 앉으시겠어요? 드릴 게 있어요. 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왔습니다. 겉표지가 닳고 종이는 누렇게 뜬 일기장.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일기예요. 사고 나기 전까지 쓰던. 제가 이런 걸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연은 거절하지 못하고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이 쓴 글씨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늘은 민재가 해군이 될 거야 라고 했다.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한다. 민재. 도연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슴 한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목 안쪽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이 두 글자가 심장을 쥐어짜는 걸까? 2009년 2월 3일 서윤이랑 말다툼했다. 내가 미안한데 말이 안 나왔다.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서윤.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중간에 빛바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여자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서윤이었고 남자 얼굴이 자기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말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강도연이다. 15년 전에 구조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글씨가 내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왜 이 문장들이 내 기억처럼 느껴지는 거지? 도연은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부정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목소리가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대표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서윤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은요, 우리 민재 아빠였어요.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식사를 못하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서자 도연은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도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나가는 순간 서윤은 뒤에서 아주 작게 불렀어요. 여보. 15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끝내 돌아보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서윤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숨을 토해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제발.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과 민재가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시선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 일기장의 빈자리가 선명했어요. 서윤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출국하기 전에 기억이 되돌아와야 해. 대문 밖에서 민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밥 다 됐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을 버틴 엄마는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었어요. 도연은 공항 출입국 검사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분명 출국해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일기장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얇은 종이 뭉칠 뿐인데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밤새 그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쥐는 각도, 글자의 기울기까지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이것이 내 기억이라고 말할 장면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재 아빠였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일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걸었습니다. 출입국 검사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출입국 검사구역에 갑자기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광판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통로 확보해 주세요. 잠시 통제합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듯 멀어지고 오직 그 경보음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였습니다. 15년 전에도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바닷가 항구 공사장이었습니다. 작업복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람이 철제 구조물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대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지금 공항에서 울리는 것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반장으로서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멈춰서며 쇳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흙이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후배 한 명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첫 해외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자기 점퍼를 벗어 그 후배에게 씌워줬습니다. 점퍼 주머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둔탁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을 밀어내다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흙탕물에 몸이 휩쓸렸습니다. 시야가 꺼져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점퍼를 입은 후배가 자재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퍼 속 신분증 때문에 세상은 도연을 죽은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도연은 공항 바닥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윤.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들이 경보음 하나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막았던 둑이 무너지듯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사망 처리가 되었는지, 왜 15년의 시간이 비어 있었는지. 도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거기였구나.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북동으로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택시가 골목에 멈췄습니다. 낯익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뤄져쳤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에는 당연하게 열던 문이었습니다.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섰던 문이었습니다. 서윤아. 그 목소리가 15년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연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에 서윤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15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도연이 계속 되뇌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며칠 뒤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재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먼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재는 그 손길에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받은 은혜가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네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안 놓쳐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가족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국을 뜨다 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또 울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국이 짜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15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복이 빛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